네, 저희 학습에 대한 연구 스터디 모임 7가지에 대한 세부 주제별 목차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한눈에 보는 수학 연대기 교재 및 사고력 노트. 지금 저희 노트 자체를 사고력 노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노트 구성하고 학습법.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과 수업하고 학습 효과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교재별 타임테이블 구성을 통해서 수업 차시별 학습 목표와 과정을 연구하고, 네, 세 번째는 교과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한 수연에서 배운 것과 연계할 수 있는지 교과로 다시 한번 최종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일일, 주간, 월간 학습에 대한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자, 어떤 방법으로 하자. 네, 그다음 다섯 번째, 학생들과 함께 참여형 수업 진행에 대한 수업 능력에 대한 향상, 그래서 전달력이라든지 또 어떤 것은 강조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들어갈 거고요. 여섯 번째, 서로 시뮬레이션 통해서 시강 수업을 통한 학습 관리 및 능력 향상을 연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학생 관리에 대한 부분, 네, 이렇게 해서 7가지를 각각 주제별로 맞춰서 이 7가지가 녹여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전문화, 고급화, 차별화된 학습 홍보, 마케팅 이런 모든 가지에 대한 연구 방법을 이제 연구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한눈에 보는 수학 연대기에 3가지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학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고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올바른 수학 학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학습 방법은 초서부터 고1까지를 꿰뚫어서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죠. 왜냐하면 수학은 논리적인 학문이면서 연결성이 아주 강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연결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서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있고요. 이렇게 수학을 배울 때에 요즘은 정말 다양한 지식과 배경 지식을 쌓고 또 다양한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른다가 그다음 목표가 되겠죠.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수학을 읽고 정리하고 말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업 교실의 분위기가 선생님이 이끄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만든다라는 것이 세 번째 목표가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이 진학을 넘어 진로까지 함께 하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럼 아이들이 수학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를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실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잘 가르치는 방법,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라고는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첫 번째의 어떤 방식이라고 하면 수학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수학을 아는 것 중에서는 개통도를 통해서 수학적인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또 단원별로, 학년별로는 어떻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아이들에게 큰 그림으로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수학을 먼저 선생님들께서 꿰뚫어야 아이들에게도 이 전달력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뭐 지식이랄까요? 이 개념에 대한 연결이 나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연구하고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초등부터 고등까지의 단원에 대한 학년별 단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잠시만요. 줌이 아직 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들어오실 때 뭐가 좀 잘 안 되거나 하신 분들 있으셨을까요? 네, 괜찮으셨던 거죠? 일단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일반적인 신규 교육할 때처럼 또 저만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아무도 비디오를 또 안 켜고 계시고 몇 분밖에 안 되시는데, 네. 같이 한번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통도로 한번 연결을 해서 우리의 어떤
아이들하고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연결 이런 부분들이 내 실력은 어디까지인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그 개통도가 저희 교재로 이렇게 책이 한 편씩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하고 여기 개통도하고를 제가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이유는 개통도로 준비되어 있는 이 개념의 연결들이 그대로 한수연으로는 책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연결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통의 연결이 교재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교재 자체는 학년별로 저희가 나눌 때 3, 4학년을 다룰 수 있는 주니어 그리고 5, 6학년에 다룰 수 있는 프라임 그리고 중1, 중2에 해당하는 초중급하고 고급 이렇게 이제 교재를 학년별로 학년 군 단위로 나눠져서 네,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함께 얘기 나눠볼 내용은 수화연산이죠.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같이 한번 책을 봐드릴 부분들은 중급 교재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급에 있는 분수, 소수는 빼고요. 수와 연산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안내해드렸지만 자연수, 그리고 유한소수, 순환소수, 그리고 정수와 요리수 이렇게 세 권으로 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와 연산에 관한 전체적인 수체계를 먼저 한번 분류를 할 건데요. 사실은 이게 수학적인 어떤 개념이랑, 네, 조금 이제 혼돈이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수의 어떤 수체계라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라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수를 분류해 놓은, 그래서 수를 사실은 표현하는 방법이죠.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소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사실 어떤 범위에서 보면은 유리수 전체는 순환소수로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떤 큰 묶음 단위로 분류한 수의 분류 체계의 형식으로 수체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이제 실수 범위죠. 그래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유리수 해서 유리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희 지금 교재에서는 유리수를 처음 배울 때 원래 유리수가 아니라 유비수였다라는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리수가 아니라 비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비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 그럼 이제 비하면 아이들 생각할 때 몇 대 몇을 떠올리겠죠? 그러면 이 몇 대 몇이라고 하는 유리수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여기 이제 유비수라고 해서 비가 원래는 네, 비를 나타내는 거, 몇 대 몇하고 나타내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는 분수로, 비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이죠. 비율로. 따라서 유리수라고 하는 값을 정리를 하면 분모가 0이 아닌 네, 정수의 형태인 b분의 a꼴, 즉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가 유리수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일본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유리가 아니라 유비가 아니라 유이치에 맞는 어떤 이런 수다. 이런 꼴로 사실은 명칭이 약간 좀 바뀐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유리수, 즉 유비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모가 0이 아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전체의 수를 유리수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무리수라고 하는 건 그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들의 체계겠죠. 그래서 유리수를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유리수를 다시 분류를 하자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는 아시겠지만 음의 정수, 양의 정수, 0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정수가 자연수, 수에 해당하는 수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 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수들을 말하는 것이 자연수였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부호가 아닌 음수의 부호로 정리된 것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들어가는 것이 음의 정수였고요. 그래서 이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의 구별에 의해서 0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따라서 수책에 어떤 수가 생겨나게 된 역사를 보면 0이라는 것은 자연수와 함께 생겨나게 된 글자가 아니라 완전 나중에 분수 소수 이후에 사실은 0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없다와 음수가 그러니까 생겨지게 된 네, 그런 형식의 역사가 저희 정수와 유리수 교재에서도 나오게 되죠.
다음 이제 양의 정수였던 자연수를 분류하면 일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용어가 처음에 나오게 되면 용어의 뜻을 굉장히 정확하게 외우도록 시키기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소수가 뭔가요? 라고 묻게 되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이렇게만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시작은 1보다 큰 수 중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네, 합성수도 마찬가지로 네, 1보다 큰 수 중 이렇게 들어가서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는 수라고 해서 이제 불러보게 되면 애들과 얘기하면 2, 네, 3, 그 다음에 5, 뭐 이렇게 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합성수는 1보다 큰 수 중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를 네, 합성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적고 나면 왜 소수에는 짝수가 2밖에 없을까라고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아이들한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 한수연 수업에 세 가지의 방향성을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계속 말하는 수업,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수업이 되려면 저희가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저희가 이제 전달하는 교재 내용에도 개념에도 소수에는 짝수가 2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겠죠. 왜 소수에는 짝수로는 2밖에 없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도 5학년 학생하고도 5학년 학생들과 이 자연수 교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소수와 합성수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합성수들은 사실은 그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합성수다라고 설명을 하고 났더니 아이가 짝수는 2가 항상 곱해지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2를 제외한 다른 짝수들은 2가 항상 곱해져 있으니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게 아니라 2를 계속 포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질문을 자꾸 이렇게 던지면서 아이들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소수도 1보다 큰 수 중, 합성수도 1보다 큰 수 중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숫자 1은 소수와 합성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수가 되겠죠. 따라서 아이들에게 이 수체계, 자연수를 분류할 때 1이 있고 소수가 있고 합성수가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소수를 생각할 때 1은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 그리고 소수의 짝수는 왜 2밖에 없는지도 생각해 본다는 거. 그리고 사실 세 번째가 합성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제대로 시켜주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합성수에서 우리가 이번에 배우고자 하는 자연수 교재의 뜻이 나오겠죠. 네, 그다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분류하면 분수와 소수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소수는 사실은 이제 0이 그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에 해당하는 유한소수, 무한계에 해당하는 무한소수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무한소수는 순환이 되는 소수점 아래 일정한 부분이 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우리가 무리수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실수를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었을 때 바로 여기 무리수에 해당하는 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무리수를 배우게 되면은 무리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무리수가 무슨 수이기 때문이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무한소수 체계가 무리수가 된다라는 것도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합성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1보다 큰 수 중 약수가 3개 이상인 수,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체계를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는 방법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먼저 소인수라는 것이 뭔지 정리를 할 때 소인수라는 것은 소수인 인수 그리고 분해라는 것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곱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분해라고 말하겠죠? 그럼 소수인 인수.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그럼 소수가 뭐예요? 인수가 뭐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용어 정리를 해주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소수는 아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했고 인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교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인수와 약수는
물론 이제 같은 값이 되죠. 근데 약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표현한다면 인수는 곱으로 나타낸 수. 를 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눗셈과 곱셈이 역연상 관계이다 보니까 인수를 구한 값과 소수를 구한 값, 그 약수를 구한 값이 같은 수의 꼴로 결론은 나타내어지는 것도 네, 아이들과 저희 수보세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소인수 분해를 나타내는 것이 초등부 5학년 과정에서는 여러 수의 곱 이렇게 사실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중등에서는 이 여러 수의 곱을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같은 수 또는 문자를 여러 번 곱하게 되었을 때 밑과 지수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거듭제곱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이렇게 그냥 여러 수의 곱을 한 다음에 설명을 했다면 중등에서는 이걸 한 번 더 나아가서 같은 수가 곱해져 있는 것을 밑과 지수를 통해서 이렇게 수로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한다. 요 차이만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인수 분해를 설명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우리는 약수와 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모든 것은 자연수에서 다시 수가 이렇게 쪼개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합성수를 설명을 할 때 수를 점점 곱해서 크게 만드는 배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배수에 대한 곱을 다시 쪼개서 약수나 인수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단원에서는 어찌 보면 수를 가지고 좀 놀아보는 거죠. 수를 가지고 놀아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연수 교재에 바로 약수와 배수 교재, 약수와 배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세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 이런 부분들을 구하게 되는 과정까지가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면 인수는 곱으로 표현될 수 있을 때 이때 B와 C를 A의 인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약수와 공배수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 자연수 교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체를 가지고 아까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리수를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이 정수와 유리수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체계에서는 우리가 양의 정수에 해당하는 유리수 중에서 정수 중에서 양의 정수에 해당하는 자연수 전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자연수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소수. 네, 그래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까지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부분, 요 두 개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수를 가지고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든 계산까지 한 과정으로 정리를 한 것이 정수와 유리수 교재.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교재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연수 교재의 저희 목차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를 가지고 놀아볼 수 있는 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어림과 약수, 배수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개념이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 수를 이제 쪼개볼 수 있는 방법으로 소수, 합성수, 거듭제곱,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여기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를 쪼개도 본 형태를 가지고 배수도 만들어보고 약수도 만들어봐야 되는데 이때 두 수 이상의 공통인 약수를 찾아보는 공약수, 공배수, 최소공배수까지 네, 정리를 한 교재가 바로 자연수 교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재를 펼쳐놓으시고 목차를 한번 훑어보실 때에요. 이 개념단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개념의 연결을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수업을 끝내시면은 아이들과 마인드맵을 그리시잖아요. 이때 제가 연구 수업 선생님들하고 연구 수업할 때 반드시 해보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마인드맵이에요. 사실 아이들은 마인드맵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그려보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여러 가지 보여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인드맵을 굉장히 잘 그리고 다양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들한테 마인드맵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마인드맵을 한번 그리고 이 수업을 시작하시면 훨씬 수업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큰 그림을 일단 그린 상태에서 이 수업을 접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적인 효과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대한 전달력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마인드맵을 그려보시고 이 수업에 그 교재를 그 수업을 하시는 것을 정말 연구 수업으로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자, 제가 지금 이제 자연수 교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그래서 아까 자연수는 수에 대한 부분들의 수체계에서는 정수에 해당이 되고 정수 중에서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자연수는 일과 소수와 합성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합성수에 대한 부분들을 쪼개는 소인수 분해를 네,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으로 보는 세상에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거 이렇게 나오면 먼저 약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 없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한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수를 쪼개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12는 합성수죠. 그래서 12가 어떤 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12는 2 하나, 저는 보통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이 저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가르기처럼 곱으로 해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뭐 계속 소수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 12를 소인수 분해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해보는 방법이 이제 2로 계속 나누죠. 2, 6에 12, 2, 3은 6 해서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네, 이렇게 그 소인수분해를 하는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렇게 나눗셈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모든 숫자를 대할 때 저걸 다 나눗셈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으로는 그 소인수 분해를 못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소인수 분해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또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곱셈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2, 그러면 뭐 4, 3, 12. 그럼 얘가 4, 3 나누어졌죠? 4는 다시 2, 2. 이렇게 해서 가르기를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2, 그럼 아이들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아이들은 계속 72를 나눗셈을 해보기 위해서 벌써 펜을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72 그럼 뭐지? 그럼 8, 9, 72요. 그럼 8은 2가 몇 번 곱해져 있어요? 그럼 애들이 3번. 사실 저는 2의 10제곱까지는 무조건 외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8, 그럼 2가 3번. 그리고 9는 3이 2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8, 9, 72, 그럼 벌써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연습을 안 시키면 뭐에 대한 소인수분해를 해보세요. 그럼 벌써 펜 들고 자꾸 나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이걸 가르기, 곱셈을 통해서 아이들이 곱셈을 쪼개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계속 연습을 시켜주면 훨씬 더 빠르게 소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12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12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를 확인을 해봤더니 2가 2개, 그리고 3은 하나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여러 수의 곱, 초등부 5학년 교과 과정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거듭제곱의 형태로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합성수였던 12에 소인수는 뭐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소인수가 뭐였죠? 소수로 구성된 인수. 어떤 수의 곱이었는데 그 곱 중에서 소수인 것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소인수가 뭐예요? 그러면 2의 제곱이랑 3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인수는 2와 네, 2의 제곱하고 3이 아니라 2하고 3인 거죠. 네. 그러면 소인수 2는 어디까지 곱해져 있냐면 2는 2의 제곱까지 곱해져 있게 되죠. 그래서 2의 제곱이 갖는 약수.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소인수는 2와 3이 있는 거고요. 2는 2의 제곱까지 구성돼 있어요. 그럼 2의 제곱이 갖는 약수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얘가 1과 2와 2의 제곱까지가 약수가 되죠. 그리고 소인수 3은 3 하나만 곱해져 있기 때문에 3의 약수는 1과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12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고요. 그리고 소인수 2에서 2의 제곱이 갖는 약수는 1과 2와 2의 제곱, 그리고 3이 갖는 약수는 1과 3 해서 개수를 따지면 3개, 2개가 되죠. 그래서 이 수를 쪼갰어요, 이제. 우리가 수를 쪼갠 것들을 가지고 약수를 찾아보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표로 배우게 되죠. 그래서 가로는
뭐 1과 3에 대한 소인수를 했으면 3은 1과 3. 그다음 세로는 소인수 2에 관한 것으로 약수를 구했으면 1과 2와 2의 제곱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1과 3, 2, 4, 6, 12. 여기서 약수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방법이죠. 그럼 일단 약수를 찾으려면 어떤 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합성수 12였느냐를 찾고 걔네들을 쪼개서 누구누구끼리 만났을 때 어떤 약수들이 생기는지를 표로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엔 이렇게 표로 구성되었을 때 우리가 약수를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수의 개수만 구한다면 사실 칸의 개수만 세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로는 2칸 생겼죠. 그리고 세로로는 3칸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2칸 곱하기 3칸에서 총 6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아이들과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막 외우게 시키는 것처럼 되어 있는 약수의 개수입니다. 어떤 자연수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됐을 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각각 소인수의 지수에 1씩을 더해서 곱한 것이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아이들한테 왜 1 더해서 곱해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1 더하는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소인수 2였던 아이는 2가 제곱 2번 곱해져 있는 아이인데 얘를 약수를 구하면 1이 들어가고 2의 1제곱, 2의 제곱. 네, 이렇게 되니까 지수가 갖고 있는 2에 대한 숫자보다 1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많아졌죠? 소인수 3은 1제곱이에요. 그래서 지수는 1 같았지만 약수 1 포함을 하기 때문에 1을 포함해서 정리하게 되면 얘가 갖는 지수 개수보다 하나가 많죠? 그래서 1을 더해지는 이유는 각각의 소인수의 약수에 1을 포함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씩 더 많아지고 그것을 칸으로 나타내게 되면 한 칸씩 더 많아지는 원리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도 왜 1 더했지라고 하면 아이들이 칸을 만들었던 것과 각각의 소인수의 약수를 적었던 걸 기억하면 1 포함해야 되잖아요. 1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이 더 많아져요 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네, 60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60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아까 12 곱하기 5. 그럼 아까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었고요. 여기에 네, 5를 한번 더 곱하면 60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갑자기 소인수가 3개잖아요. 소인수 3개인 것에 약수의 개수는 그러면 이 표는 어떻게 만들죠? 약수 어떻게 쓰나요? 라고 하시는 네, 질문들도 제가 받아봤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2개를 구성을 해서 네, 이렇게 해서 6개가 만들어져 있죠. 이 6개에다가 사실은 5를 이제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역시 5도 1,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나열을 해서 아까 만들었던 1, 2, 3 해서 여기는 이제 아까 12 만들었던 약수들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칸을 곱하게 되면은 네, 여기까지 12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소인수가 3개인 것에 약수도 다 구해볼 수가 있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도 지수에다 1씩 더한 다음에 곱하고 5도 역시 마찬가지 1과 5로 약수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2개가 더 늘어나서 결국 이렇게도 곱해지는 거다 보니까 네, 소인수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한 값이 약수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5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2단원에서 5학년 1학기 2단원에서 이 약수를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놓은 72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수에다 1씩 더해서 약수의 개수를 먼저 확인해 보면 네, 여기가 4 곱하기 3이 돼서 72의 약수의 개수는 12개거든요. 그럼 이제 72의 약수를 써보자라고 하면 쌍으로 만들어서 쓰다 보면 아이들이 빼먹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지금 약수 찾기 할 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이 표로 만들기가 복잡하면 개수라도 생각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 뭔가 한 쌍을 빼먹었는지 아니면 다 적었는지 사실은 좀 검산처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방법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구해낼 수 있는 것,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약수뿐 아니라 제곱인 수인가 아닌가도 네, 알아볼 수가 있죠.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그러면 제곱인 수가 무엇일까? 제곱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곱수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수. 그래서 제곱수를 이제 쭉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도형수인데요. 이 도형수는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아이들이 규칙 찾기 할 때도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가로 한 칸, 세로 한 칸이었을 때 1, 가로 두 칸, 세로 두 칸이었을 때 2의 제곱. 그래서 어떤 것들의 제곱, 정사각형을 만드는 것이 제곱수가 되는 부분을 네,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곱수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성질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질을 알려주기 위한 것 중에 이제 36이라는 수가 등장을 합니다. 36은 6 곱하기 6이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들은 것처럼 이렇게 소인수분을 다 하지 않고 수를 쪼개서 하게 되면 2, 3, 2, 3. 그럼 2가 2개, 3이 2개죠. 그래서 2가 2개, 3이 2개일 때 저는 마무리로 여기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얘도 2번 곱했고 얘도 2번 곱해졌으니까 이걸 이렇게 묶어서 제곱을 쓰고 여기에 2 곱하기 3을 네, 이렇게 한 번 더 적어주거든요. 그러면 36은 누구의 제곱인 거예요? 6의 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100도 해줄 수가 있어요. 100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아이들이 100은 10 곱하기 10. 그럼 얘는 다시 쪼개서 2, 5가 되고 또 2, 5가 되겠죠. 그러면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44. 네, 144는 12 곱하기 12. 그럼 12는 2의 제곱에 아까 3이었죠. 그리고 여기도 또 그럼 2의 제곱에 3이니까 2가 총 몇 개예요? 그럼 아이들이 2의 4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수의 제곱인지를 알아보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묶어서 제곱을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해주면 2 곱하기 5 되죠. 그리고 얘는 한 번에 다 써주려고 했는데 2가 여기는 4개로 묶여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아이들이 다시 네, 어, 가르기.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쪼개는 방법, 둘씩 쪼개니까 2의 제곱, 다시 2의 제곱, 그럼 총 4개 되죠? 그리고 3의 제곱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쭉 묶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게 되면 얘가 12의 제곱.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무엇의 제곱인지도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제곱수를 만드는 작업수가 되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의 제곱이 되는지를 또 설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문제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세 개 정도 이제 샘플링을 한 다음에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면 36은 6의 제곱이고 100은 10의 제곱이고 144는 12의 제곱인데 얘네들을 소인수분했을 때 특징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지수가 제곱이에요. 아니면 뭐 지수가 짝수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제곱수가 갖고 있는 성질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수가 모두 소인수분을 했더니 지수가 모두 짝수였다라는 걸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얘네들의 약수의 개수 한번 구해볼까요? 라고 해서 네, 여기 약수의 개수 구하면은 3 곱하기 3에서 9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5 곱하기 3이 되니까 15개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해봤더니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된다. 그럼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는 걸 여기서도 또 한 번 짚어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짝수였기 때문에 짝수에다가 지수인 이 짝수에다가 1 더하게 되면 홀수가 되겠죠. 그러면 홀수 곱하기 홀수를 하면 뭐가 될까요? 질문을 해서 아이들은 홀수가 됩니다. 그러면 짝수에다가 1 더해서 나온 홀수값이 된다는 것은 약수가 항상 뭐가 돼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온다라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컨텐츠가 이제 제곱이 아직 안 돼요. 제곱이 아닌데 제곱이 되게 하는 거죠. 제곱이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를 풀어보게 되는데요. 아까 한번 70이 한번 해볼까요? 8, 9, 70이었으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 문장을 뭐 설명을 해나가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아이들한테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2는 어떤 수의 제곱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럼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이 뭐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아닌 소인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누구 때문이에요? 이렇게 많이 묻는데 어떤 소인수 때문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소인수 2의 지수가 짝수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내가 72에 어떤 수를 곱해서 자연수 무엇인가의 제곱이 되고 싶어. 이걸 나중에 이제 뒤쪽에 가면 요런 꼴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이거를 다시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또 다른 걸로 받아들여서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 설명을 하실 때 이 식으로 오히려 적어주는 거예요. 72에 어떤 수를 곱해서 자연수 무엇인가의 제곱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 꼴을 계속 눈으로 먼저 눈과 말을 같이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은 이걸 그냥 말로 질문을 했을 때 누구 제곱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소인수 이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뭔가를 곱해서 제곱이 되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만 했는데 뒤쪽에 갔더니 갑자기 문제에 이런 꼴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이걸 해석을 못하고 전혀 새로운 걸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이걸 오히려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걸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바꿔서 계속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72에 어떤 수 A를 곱해서 무엇인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고자 한다. 이걸 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계속 인식을 시켜주고 그럼 곱할 수 있는 A는 어떤 꼴이어야 될까? 그러면 A는 뭘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 A가 아이들이 이제 2가 부족하기 때문에 2를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 2가 필요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곱할 수 있는 수가 2밖에 안 될까요? 그럼 아이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조용해지죠. 2만 곱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2에다가 여기 뭐 5의 제곱이나 다른 걸 곱해도 제곱수를 만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제곱수는 72에 2만 곱한 것이 제곱수가 아니라 그 더 많은 제곱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제곱수들도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곱할 수 있는 수들이 있다라는 거. 대신 곱하려면 얘가 2가 곱해짐으로 해서 이미 지수가 다 짝수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뭔가를 더 곱한다면 어떤 형태로 곱해야 할까를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곱해지는 수는 무엇의 제곱꼴인 형태로 곱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 상태에서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가 1부터겠죠. 그래서 1의 제곱을 넣었을 때 A의 값이 가장 작은 수가 되고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수는 뭐예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에 2 넣어요.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2는 얘 때문에 하나 곱해지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인 꼴 이렇게 곱한 것이 두 번째로 작은 수이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작은 수, 이렇게 이제 더 많은 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하시고 시계 형태까지 연습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서 제곱수 만들기라고 하는 컨텐츠 뒤에서 다루고 있는 제곱이 되게 만드는 수의 네, 여러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한 번에 설명하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를 가지고 쪼개보고 뭐 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배수의 판별법입니다. 약수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성수를 다시 수를 쪼개서 약수를 알아본 거예요. 그 약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약수를 구할 수도 있고 약수의 개수도 구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수가 쪼개져 있는 형태를 보고 이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까지 쭉 정리를 한 거고 제가 이제 요 중간 콘텐츠는 건너뛰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제곱수의 어떤 특징 중에서 그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된다라는 그것도 지금 정리를 해주고 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배수로 왔습니다. 배수 판별법이고요. 배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를 합성수인데 내가 그 수에 2도 곱하고 3도 곱하고 4도 곱해서 계속 이제 수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것을 배수라고 하는 거고 2의 배수란 그래서 2씩 커지는 수가 2의 배수입니다. 라는 부분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배수를 판별한다라는 것은 이 숫자가 나눗셈을 해보지 않고 어떤 수의 배수가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뭐 2의 배수 이런 것들 아이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의 배수는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 돼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0, 2, 4, 6, 8. 그다음에 5의 배수 같은 경우는 9구단 외워도 아이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0과 5로 끝났어요. 나머지 이제 배수의 문제인데요. 먼저 3의 배수와 9의 배수 이 두 개는 묶어서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435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먼저는 100의 자리 숫자가 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의 자리 숫자가 4라고 한다면 4가 100개 있는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별이 100개 있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10개 있고 세모는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하나씩만 달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빼요. 여기 10에서도 하나를 빼면 별은 99개 남아있고 동그라미는 9개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99와 9개. 자, 이것은 99가 곱해져 있는 거고 별은 9개가 곱해져 있는 거라서 이쪽이 이미 9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도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시고 따라서 나머지 여기 부분만 3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되면 이 수 전체는 9의 배수,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걸로 네, 설명을 이어가시면 되죠. 네, 그 다음 4의 배수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4의 배수부터는 설명이 자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4의 배수 설명을 드려볼게요. 4의 배수는 25 곱하기 4를 하면 100이 되죠.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까지는 다 4의 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5,400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54,752 뭐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54,700 더하기 52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54,700에서 이 700짜리 100의 자리까지는 5, 4, 7, 죄송해요. 여기서 700에 있는 여기까지는 이 700이 00 곱하기 00이 100이 되는 거잖아요. 547 곱하기 100. 그러면 547 곱하기 이 100은 4 곱하기 25로 다시 쪼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4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54,700까지는 무조건 4의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2만 4의 배수이면 이 수 전체는 4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 두 자리를 보는 거죠. 네, 끝에서 두 자리. 왜냐하면 100의 자리까지는 이미 4의 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 두 자리만 4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8의 배수도 같은 방법입니다. 8의 배수는 125 곱하기 8을 하면 1000이죠. 그래서 1000의 자리까지는 다 8의 배수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54,752 사실 이제 초등부 선생님들은 다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54,000까지는 더하기 752가 되겠죠. 그럼 54,000까지는 54 곱하기 1000. 여기서 1000이 뭐라고요? 8 곱하기 125로 다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8이 곱해져 있는 이만큼은 이미 8의 배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52만 8의 배수이면 이 수는 8의 배수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개념이어서 8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끝 세 자리를 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6은 2 곱하기 3으로 나올 수 있는 수여서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가 됩니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7의 배수는 1의 자리 수를 2배를 해서 1의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수에 뺀 결과가 7의 배수이면 그 수는 7의 배수입니다. 사실 7의 배수는 조금 이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7의 배수는 저는 그냥 나눗셈을 해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각각에 대한 수, 그래서 어떤 수를 직접 나누어 보지 않고도 이 수가 3의 배수인지 9의 배수인지 4의 배수인지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들을 배수판별별로 정리를 한번 해주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5학년 친구들도
최상위나 이런 교재들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수가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네모에 알맞은 수 찾기, 이런 것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좀 강조를 해주시면서, 네, 설명을 해주시면 배수 관계까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그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약수랑 공약수랑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 들어가죠. 여기서 지금 이제 5학년 아이들 배우는 과정이랑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여러 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좀 숫자가 조금 크니까 제가 18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18은 2 하나에 3 하나, 3 2개 되어 있고요. 24는 8, 3, 24니까 8은 2에 3개, 그리고 3 하나. 또 저희 학원에 시강을 한번 보시러 청강을 한번 오셨던 원장님들이 저희가 이 부분을 배우고 있을 때 와서 청강을 하시면서 애들이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가르기로 곱셈으로 시키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키고 있고요. 먼저 용어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노트 정리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외울 수 있도록, 네, 정리를 반드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수의 곱을 통해서 약수와 배수 관계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18은 2 하나랑 3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고요. 24는 8, 3, 24니까 2가 3개, 그리고 3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공통된 약수. 그럼 공통된 약수라고 하는 것은 이 공약수라는 숫자로 18도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되고 24도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요. 18이라는 숫자는 2는 하나, 그리고 3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 2개인 아이로 나누면 얘가 나누어 떨어질까? 아니면 18이 가지고 있지 않은 5로 나누면 얘가 나누어 떨어질까?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먼저 얘기를 자꾸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과 곱셈을 아이들이 이어서 생각을 해야겠죠? 이 하나에 3이 2개 있는 아이인데 여기에 5를 나눈다. 그럼 곱셈이 없는 아이인데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나눠 떨어지지 않겠다가 인식이 돼야겠죠. 2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2의 제곱 4로 나눈다. 나눠 떨어질까요? 질문하면 아이들이 2가 한 번밖에 안 곱해져 있는데 4를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수의 곱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약수를 먼저 인식을 한 상태에서 18도 나눠 떨어지게 하고 24도 나눠 떨어지게 하려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공통인 2 하나밖에 안 되고, 그럼 24 입장에서 나 2 더 있는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18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통으로 나눌 순 없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시켜주면 되겠고, 그 다음 3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3은 하나밖에 없어요. 18은 난 3 하나 더 있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24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공약수는 그래서 2 곱하기 3의 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성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구성은 6이 되는 거고, 이 6 외에도 구성하고 있는 건 2 하나도 되고 3 하나도 되고, 네, 이렇게 하면서 공약수와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사실은 이제 배수를 5학년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배수라고 하는 거는 18에 어떤 수를 더 곱하는 거, 24에 어떤 수를 더 곱해지는 거라서 뭐 설명을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18의 배수는 18을 복제를 계속 여러 개 하는 거죠. 24도 복제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구성원으로 18이 만들어져야 하고 24가 만들어져야 되죠. 각각 다 만들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 2는 몇 개 필요할까요? 그러면 2는 24를 만들기 위해서 2가 3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3은 몇 개 필요한가요? 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3은 하나만 있으면 될까? 그럼 3 하나만 있으면 누굴 못 만들죠? 18을 못 만드니까 3도 하나 필요해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묶으면 뭐가 만들어지나요? 24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묶으면 뭘 만들 수 있어요? 18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배수를 만드는 개념에서는 28, 4도 만들어내고 18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들로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아이들에게 이렇게 눈으로 확 보여주게 되면 좀 배수 관계를 이해를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수는 나눠 떨어질 수 있는 수로 구성을 하고 배수는 18도 만들어내야 하고 24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24를 만들 수 있고 18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이렇게 해서 얘를 구성한 것이 바로 최소 가장 작은 공배수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다른 뭔가들이 계속 곱셈으로 붙어가면 더 큰 배수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성한 것들이 최소의 공배수이다라는 걸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 수의 곱셈을 나타낸 수에서 먼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설명을 합니다. 여러 수의 곱이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거듭 제곱으로 바꾸면 2는 하나만 가지고 왔고 3도 하나만 가지고 올 거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뭐 2 곱하기 3의 제곱과 2의 3제곱 곱하기 3으로 곱한 상태에서 보면은 2하고 작은 거 갖고 왔고 3도 작은 거 가지고 왔죠. 그리고 공배수를 만들 때 최소 공배수를 만들 때에는 네, 2하고 3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2는 최소 3개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은 최소 2개는 있어야 24도 만들 수 있고 18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구성원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곱셈으로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좀 저는 좀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근을 네, 해주시면 아이들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여러 수의 곱과 소위수 분해를 연결을 해서 네,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도록 네, 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사실 활용은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한번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지금 그 자연수 프라임 교재, 프라임에서 저희 그 활용을 지금 최종배수와 최대공약수 활용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5학년 친구인데 그 중급 자연수 들어간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한테, 어, 초급, 네, 초급이 아니라 프라임 자연수 교재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두 권으로. 조금 양이 많긴 한데 프라임 자연수에서 활용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프라임 자연수를 하고 나서 중급 자연수 그 활용편을 들어가면 사실 제가 손대줄 게 없을 만큼 아이들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임 자연수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그 활용편을 먼저 좀 활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자연수 설명은 마쳐봤고요. 어, 숫자 전체 아까 그 보기 중에서 이제 양의 정수 쪽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마쳤으면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왔습니다.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랑 소수랑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분수는 저희가 초급에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중급에서 다루고 있는 소수 부분만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소수이고요. 소수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개수가 숫자가 유한계인 유한소수 그리고 무한소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소수에 처음 나오게 되면 개념상으로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방법을 먼저 정리를 해주죠. 그러면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 아이들이 잘합니다. 뭐 여기서 어떤 걸 배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아이들이 분수를 소수로 바꾸고자 할 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보면은 다 분모를 뭘로 만들었냐면 10, 100, 1000 이런 수들로 바꿔서 만들었죠.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수를 보면 네, 2에 5를 곱하고 4에는 25를 곱하고 5에단 2를 곱했죠. 그리고 8에단 125를 곱하게 되면 분모를 10, 100, 1000 이런 아이들로 바꿀 수가 있게 된다라는 설명을 미리 좀 같이 정리를 해서 합니다. 개념 설명을 할 때. 결국은 분모의 숫자들을 네, 10의 거듭 제곱인 아이들로 바꿀 수 있는 친구들이 이런 분수가 바로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몇 개까지 나오냐, 몇 개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분모를 10으로 할 건지 1000으로 할 건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바꿀 수 있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타낸 것이 10의 n제곱분의 a라는 유형이죠. 이렇게 나타냈을 때 n과 a의 값 곱하는 거, 구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수가 12, 100, 1000 이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냐? 봤더니 얘는 2고요. 얘는 2의 제곱이고요.
얘는 5, 그리고 여기는 2의 3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는 기하분수로 고쳤을 때, 그리고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면 된다. 2나 5밖에 없으면 2 있을 땐 5를 곱하고, 네, 그 다음에 이 거듭제곱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줘서 분모를 10의 n제곱 꼴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개념을, 네,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렇다면 2나 5 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게 되면은 이것은 유한소수가 아닌 순한소수가 되겠죠. 여기서 유한소수가 아닌 순한소수가 된다라고 표현할 이유들 이 표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왜냐하면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미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그럼 유리수라고 하는 건 이미 분모가 0이 아닌 분수의 형태로 나타낸 수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죠. 분수란 얘기는 유리수란 얘기였어요. 그럼 유리수란 얘기는 유한소수가 아니면 무한소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무한소수 중에서 뭐밖에 안 된다고요? 순한소수밖에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한소수가 아니면 순한소수가 된다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라는 걸로 정리를 여기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가시면 나중에 이게 문장으로 바꿔서 나올 때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유리수 이미 분수예요. 이미 분수란 얘기는 유리수에 속한다는 거죠. 유리수라면 유한소수가 아니면 순한소수여야 된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순환소수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는 순환인데 이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는 부분을 순환마디라고 하고 순환마디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환 시작점과 끝나는 점에 이렇게 순환점을 찍어서 네, 순환소수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순환 마디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소수점 아래에 n번째 짜리 숫자가 무슨 숫자가 되는지를 구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 또 순환소수를 통해서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순환소수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게 더 큰지 크기 비교까지 알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개념들이 바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의 네, 교재 개념입니다. 네, 목차 같이 한번 다시 보실게요. 목차 보시는 것처럼 먼저 유리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그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바로 유한소수가 되는 성질을 설명을 같이 여기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어떤 분수여야 되는지 이것이 첫 번째 소단원이고요.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유한소수가 아닌 분수는 순환소수가 된다. 유리수 중에서. 네, 그래서 순환소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순환소수가 무엇인지, 순환소수의 마디, 그다음 순환소수의 표현, 그리고 순환소수니까 유리수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개념으로 이제 순환소수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이렇게 소단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먼저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기. 그래서 이 표를 사실은 설명을 아까 제가 그대로 해드린 건데요. 먼저 소수가 한 자리일 땐 우리가 분모를 10으로 나타내고요. 소수 두 자리일 땐 100, 세 자리일 때는 1000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소수점 자리가 몇 자리냐에 따라서 분모값을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로 아이들이 눈으로 연결해서 보겠죠. 그럼 반대로 분수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소수로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분수 2에는 네, 분모 분자에 5를 곱하고 5일 때는 또 2를 곱했고요. 8일 때는 125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네, 10의 거듭제곱인 어떤 값들로 다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10의 거듭제곱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유한소수 자릿수가 정해진다라는 걸 아이들은 사실 이제 초등부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의 구성 요소들이 다 2와 5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2하고 5에
지수가 같은 개수만큼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10의 거듭제곱 수로. 그래서 얘는 10의 제곱으로, 얘는 10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10의 n제곱분의 a 꼴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유형까지 설명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래쪽에 보시면 그 중요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먼저 20분의 7은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이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에 5만 더 곱하면 2도 2개, 5도 2개 곱해져 있으니까 100. 그래서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소수로 나타낸 0.35 나타낼 수 있고요. 60분의 35는 약분을 했더니 12분의 7이었어요. 근데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7. 네, 그럼 얘는 2의 거듭제곱, 여기서 5를 곱한다고 5의 제곱을 곱해도 이렇게 곱해도 300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3이, 소인수 3이 있다 보니까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걸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한소수인지 알아보는 방법,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1, 2, 3으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거든요. 첫 번째, 기하분수로 나타낸다. 두 번째, 분모를 소인수분해한다. 세 번째, 그때의 소인수가 제가 맨날 쓰는 표현인데요. 2분위, 5분위라고 하거든요. 저는 소인수가 2분위, 5분위. 그럼 아이들이 조금 그걸 네, 기억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분위, 5분위 말고 저희 애들이 그래서 만들어낸 건데요. 2분위, 5분위 말고 미운위가 있으면 순환소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2분위, 5분위만 있으면 유한소수. 그 외에 못난이가 있으면 네, 순환소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네, 유한소수가 되는 그 분수를 찾는 방법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네, 이때 이제 하는 방법이 곱하거나 나누어서 그럼 이제 60을 아까 해봤으니까요.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7은 유한소수가 아니죠. 그럼 여기에 내가 어떤 수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곱할 수 A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 그럼 여기 지금 누구 때문에 유한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난이가 누구예요? 그럼 아이들이 못난이가 3이에요 하거든요. 그러면 3을 없애야 유한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A는 어떤 수여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3을 없앨 수 있는 3의 배수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같이 연결해 나가서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과 유한소수가 되게 만드는 방법까지 한 번에 네, 설명을 해주시는 수업이면 좋겠습니다. 네. 답 나와 있네요. 그래서 24분의 1, 자, 유한소수가 되게 하는 조건. 그래서 24도, 네, 8, 3, 24, 2의 3제곱 곱하기 3. 그러면 여기서 못난이 찾아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3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와 5, 2분위, 5분위 외에 네, 못난이를 찾았더니 3을, 소인수 3을 없앨 수 있는 수여야 되고요. 그래서 3의 배수를 곱하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0분의 2. 이거 먼저 물어보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아이들이 안 돼요. 뭘로 해야 돼요? 기하분수로 고칩니다가 1번이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하분수로 고친 상태에서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고 소인수가 2분위, 5분위 외에 다른 수가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소인수가 없애야 돼요? 3이 없어져야 돼요. 따라서 무엇을 곱해야 되나요? 3의 배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더 복잡한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주어진 컨텐츠를 꼼꼼하게 정독해서 아이들과 읽으면서 강조하면서 수업하시면 네, 내용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흐름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소단원 1, 유한소수가 끝났고요. 두 번째 소단원 순환소수입니다. 그래서 순환소수를 아이들에게 뭐 만들어 내가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정다각형의 길이, 한 변의 길이를 소수로 표현해 보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1m의 끈을 이용해서 정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한 변의 길이죠. 자, 요거 한 변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그럼 아이들이 변 3개였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고요. 얘는 4개의 변으로 나누니까 4분의 1이 되고요. 얘는 5개의 변으로 나누어지면 5분의 1이 되겠고 얘는 6개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네.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을 나눗셈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그 순환
순환소수가 되는지 유한소수가 되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게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앞서서 우리가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들을 배웠기 때문에 나눗셈을 직접 해보기 전에 아이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유한소수가 되는 거, 순환소수가 되는 거 먼저 한번 물어보시고 네, 분수로 나타낸 후에 순환소수를 찾게끔 해주시는 방법 해보실 수 있겠고요. 네, 다음 컨텐츠는 이제 순환소수에서 순환마디 찾아가는 방법 이미 이제 연습을 시켰고 순환마디 중에서 조금 특별한 순환마디가 있는 분수였어요. 그래서 먼저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번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앞쪽에는 계속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반복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일 때 스킵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아이들하고 정리를 해서 네, 유리수가 뭐였지, 기하분수 뭐였지, 유한소수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에 대한 정리도 계속 반복해서 수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음 7분의 1을 그럼 무슨 소수가 될까요? 7분의 1은 순환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순환소수를 나누어 봤을 때, 네,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순환점을 찾습니다. 처음에 1로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서 이제 1이 나오는 데까지 나누면 여기서부터 똑같은 순환마디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7분의 1은 머리 좋은 녀석들은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1, 4, 2, 8, 5, 7. 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몇 가지가 진분수가 되냐면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까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분모가 7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뒤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이 7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순환 마디가 생겨지게 됩니다. 분모가 7이기 때문에요.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0부터 분모가 7이니까 나머지가 생길 수 있는 값은 0부터 6까지겠죠? 근데 나누어 떨어졌다면 얘는 뭐예요? 인수였으니까 이거는 0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1부터 6까지니까 요 안에서 사실은 다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순환 마디가 6개를 넘어가지 않게 되겠죠. 네, 근데 7분의 1은 어쨌든 순환마디가 이제 6개였어요. 근데 분모가 7인 분수의 특징이 있죠. 네, 7분의 2. 7분의 2의 순환마디를 알아보면은 얘는 0.285714 이렇게 되고요. 7분의 3은 0.428571. 이제 제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7분의 1은 7분의 2는 7분의 1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사실은 0.142857에서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2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5714가 되고요. 7분의 3은 여기에 3배를 해주니까 여기 42857 하나. 그 다음 7분의 4는 57, 네, 1428. 7분의 뭐 남았죠? 7분의 6은 714285. 7분의 6은 8571, 857142. 이렇게 해서 7분의 그 진분수에 해당하는 이 숫자들의 순환 마디는 네, 여기서 시작하는 점만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 142857을 2배 하면 285714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7분의 1이 가지고 있는 순환 마디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발견해내면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러면서 7분의 1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서 뒷장에 보시면 13분의 1에 해서부터 13분의 12까지. 그래서 이거는 6개, 6개씩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죠. 이것도 역시 반복되는 그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조금 이 수를 가지고 순환 마디 찾는 것들에 대한 재미가 조금 더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나머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나누는 수 b보다 작은 0부터 시작해서 b 빼기 1까지죠. 그러니까 7로 나누게 되면은 0부터 6까지. 그래서 이 중에 하나의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0이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b번 이내로 반복하는 동안에 반드시 앞에서 나왔던 나머지가 반드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순환 마디 자체는 분모의 개수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7에 대한 부분의 순환 네, 소수의 특징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규칙이 좀 반복되는 특징을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네, 요런 그림을 한번 해주면 1, 4, 2, 8, 5, 7 했죠. 그 다음에 4, 2, 8, 5, 7 하나 이렇게 해서 또 반복되는 거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몇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에 대한 규칙을 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해볼까요? 7분의 1은 0.142857 142857 네, 이렇게 했었을 때 6개의 숫자가 계속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번째 짜리 그럼 뭐예요? 142857 다음 142857 또 다음 142857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순환이 결국 20번째까지 몇 번 들어가는지 그래서 6을 나누어 보게 되면 네, 3번 들어가고 2가 남겠죠? 자, 이거 이제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20번째였던 거죠. 그러면 이 6개의 순환 마디를 저는 이제 뭐 한 세트, 한 그룹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몇 세트 들어가요? 3세트 들어가는 거죠. 142857, 또 142857, 또 142857 이렇게 3번 반복되고 나서 2칸을 더 가야 20번째가 된다는 거죠. 2칸을 더 가야 20번째가 된다. 그럼 2칸 더 가면 뭐가 돼요? 1, 4가 되니까 정답은 네, 4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에 대한 특징은 조금만 설명해주면 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뭐 나머지 다른 숫자들로 해서 100까지도 가보면 네, 7분의 1에 대한 부분들의 100번째 그러면 100 나누기 6이 되겠죠? 그럼 6, 1은 6, 6, 6에 36 하고 4칸을 더 가니까 1, 4, 2, 8, 5, 7이 16세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4칸을 더 가는 거다. 그러면 1, 4, 2, 8. 그래서 네 번째 숫자는 8. 이렇게 해서 10번째 숫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 100가지 숫자를 모두 더한 합을 구해주세요. 라게 되면 어떻게 해요? 1, 4, 2, 8, 5, 7이라는 세트가 몇 번 들어간다고요? 16번 들어간 후에 4칸을 더 가야 되는데 그 4칸이 1, 4, 2, 8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네, 합도 구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합을 구하라고 한 거 27이 여기선 아까 3세트 들어갔고요. 그리고 2개를 더 가니까 1하고 4만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27 곱하기 16세트 들어가고 네, 1, 4, 2, 8 이렇게 더해지면 100까지 구한 것의 합을 또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의 컨텐츠를 제가 진행을 할 때는, 요 수업을 진행할 때는 먼저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부터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얘들아 0.333333 계속되고 있어요. 네, 분수 3분의 1은 분모가 3이기 때문에 네, 못난이가 있는 분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순환소수겠죠? 그럼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해보자.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좀 난감해하면서 뭐 어떻게 나타내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없을까의 질문에서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소수도 유리수이기 때문에 순환소수도 당연히 분모가 아닌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0.3을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얘는 10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0. 뭐 1, 2, 3을 분수로 나타내보자. 그럼 아이들이 1000분의 123이라고 하는데 0.333은 분수로 왜 나타내기 어려웠냐라고 먼저 질문을 던지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순환 마디가 순환점이 어디서 그 소수점 아래가 어디서 끝나지 않다 보니까 분모를 무엇으로 둬야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지 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부터 이렇게 질문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지 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점점 부분이 없어져야겠죠.
여기가 없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을 없애야지만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없애줘야지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먼저 인식을 시켜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저 부분을 없앨 수 있을까를 접근을 해주면 되는데요. 제가 수업을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수 x를 0.3 순환 마디가 하나인 것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양쪽에 이제 얘가 0.333이겠죠? 양쪽에 일단 순환 마디를 어떤 값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해 줄게요. 그러면 10 곱하기 x는 3.333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순환 마디가 똑같아졌다는 걸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서 여기서 x를 그대로 뺍니다. 0.333을. 네, 이렇게 해서 뺄 때요. 아이들한테 그냥 9x를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는 어떤 계산을 해줬냐면 10x 빼기 x를 하게 되겠죠. 이럴 때 소수점 아래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없어지고 얘가 3이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9x는 3. 그러면 x는 9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0.12 한번 해볼까요? 12, 12, 12. 네, 이렇게 순환 마디가 두 개인 것을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도 10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10x는 1.2121 어때요? 순환 마디가 소점 아래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100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100x는 12.121212가 되겠죠? 그럼 아까 했던 x와 이제 그 소수점 아래에 순환 마디 부분이 같아졌잖아요. 그래서 x를 가지고 와서 0.1212를 뺍니다. 자, 이렇게 빼면 무슨 계산했어요? 여기 100x 빼기 x 계산을 했고요. 여기 소수점 아래는 똑같아졌으니까 없애죠. 그럼 12 빼기 0 했으니까 여기는 12. 그럼 여기는 99x는 12가 되겠고 x는 99분의 12가 되겠네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x는 이번에는 0.123, 123 제가 실제로 수업에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아이들이 여기 순환 마디 부분이 순환되고 있는 부분을 똑같게 해주려면 얼마를 곱하면 될까? 10을 곱하면 될까요? 그럼 아이들이 아니요, 안 똑같아요. 100을 곱하면 될까요? 두 칸 이동하니까 12.31 안 똑같죠? 그럼 얼마를 곱해야 되죠? 1000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1000을 곱했어요. 그러면 1000 x는 123.123 123 똑같아졌죠? 그럼 위에 있던 x 데리고 와서 0.123을 빼줍니다. 자, 그럼 소수점 아래가 같으니까 뺄셈 하면 뒤에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 없어지나요? 없어지죠. 그럼 여기서 지금 무슨 계산했어요? 1000x 빼기 x 계산했고요. 얘는 123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뺄셈 하면 얼마가 돼요? 999, x는 123이 되고요. x는 999분의 123이 됐네요. 자,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보일 수 있도록 저는 판서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원래는 0.3 순환 마디가 하나였던 분수였는데 얼마가 됐나요? 9분의 3이 됐죠. 그리고 0.12 순환 마디가 두 개였던 분수는 99분의 12가 됐고요. 0.123 순환 마디가 세 개였던 아이는 999분의 123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무슨 계산이 필요했나요? 우리 어떤 계산했어요? 10x에서 x 뺐어요. 순환 마디가 하나였던 아이는 10에서 x를 뺐죠. 10x에서. 그리고 무슨 계산했어요? 100x에서 x 빼줬어요. 그리고 얘는 1000x에서 x를 빼줬고요. 그리고 얘는 분수로 표현했더니 9분의 3, 99분의 12, 999분의 123. 그러면 이제 이 판서 한 판에서 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규칙성이죠. 그래서 뒤쪽에 가면은 공식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해서 계산 방법하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분모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 이러면 아이들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분모는 순환 마디 있는 것만큼 구가 써지는 거.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날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있잖아요. 이번에는 0.23에서 3만 순환되고 있는 거. 네, 요걸 이제 X라고 해볼게요. 그럼 333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었겠죠? 네, 그럼 여기서 10만 곱해볼까요? 그럼 10을 곱하면 10X는 2.333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처음에 X랑 소수점 아래가 똑같아요? 안 똑같죠? 네, 그러면 두 칸을 더 이동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100, X는 23.333이 됩니다. 그럼 소수점이 333이 계속 순환되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아까 X 했던 걸 빼야겠죠. X를 빼게 되면은 소수점 아래 2가 있기 때문에 10X를 빼야겠죠. 그래서 2.333을 뺄셈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계산 필요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100x 빼기 10x 했고요. 그럼 이쪽은 소수점 아래는 333이 다 똑같아졌기 때문에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무슨 계산해야 돼요? 여기 23 빼기 2가 되죠? 이것도 저는 아이들한테 21 이렇게 바로 안 적어주고 이렇게 뺄셈식을 적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90x가 되고 23 빼기 2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x는 90분의 23 빼기 2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0.23 소수점이 하나만 순환되고 있는 아이는 x는 90분의 23 빼기 2가 된 거를 해주고요. 여기는 0.2, 123에서 2, 3이 순환되는 거, 또 여기는 0.123에서 3만 순환되는 거,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서 순순한 소수와 혼순한 소수의 계산까지 같이 쭉 한 다음에 이걸 한 편으로 보여주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은 100x에서 10x 이렇게 계산 방법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한 부분도 바로 공식처럼 찾을 수가 있게 돼서 아이들이 어떤 것에 9가 들어가고 어떨 때 0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개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한 판에 좀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한 다음에 교재로 들어와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내용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네, x가 0.13131313이었어요. 10만 곱하게 되면 한 자리만 올라가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가 똑같지 않죠. 100을 곱하면 13.131313. 그 다음에 그래서 x와 100x와 만 x가 소수점 아래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계산이 되려면 100x에서 x를 빼는 계산이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계산은 100x에서 x를 빼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 아래가 똑같아지니까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은 없어지고, 네, 13 빼기 0 해서, 네, 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거에서 혼순한 소수, 순순한 소수, 그리고 공식으로 정리하는 것까지 한 번에 네, 해줄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네, 우리 교재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고 문제풀이하고 네, 이렇게 수업합니다. 그다음에 혼순환 소수죠. 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X는 지금 3, 5, 2, 5. 왜냐하면 순환이 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 3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5, 2, 5, 2, 5, 2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똑같은 거 확인이 되죠. 그러면 1000X에서 10X를 빼게 되는 거고요. 1000X 빼기 10X를 해서 순환 부분,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 없애고 나면 전체 수에서 352가 됐다. 352에서 3을 빼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도 이제 공식이 바로 같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계산은 1000x 빼기 10x가 되고요. 계산은 전체의 수였던 352에서 순환이 안 됐던 3을 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분수로 나타낸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 위한 가장 간단한 식 예, 요거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 접근까지 같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소단원이 끝나고요. 세 번째 소단원은 유한소수, 순환소수에서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대소관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환소수 점이 그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순환되는 순환점이 어디에 있느냐, 몇 개가 순환되느냐를 좀 써보면 더 큰 자릿수부터 나타내서 0.3535에서는 순환점이 하나고 3535는 두 개니까 순환이 점이 많은 것이 큰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이들한테 좀 인식시켜 주는 거죠. 여기는 5가 계속 순환되고 있고 여기는 3, 5, 3, 5가 되니까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
이 외에는 분수로 고쳐서 네, 계산해야 된다라는 걸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교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아까 소단원이 유한소수가 어떤 거였는지 알아보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 소단원은 순환소수였잖아요. 순환소수에서는 순환 마디를 찾는다거나 뭐 순환 마디의 규칙성 이런 것들을 찾는 것까지도 아이들은 그닥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소단원에서 순환소수 계산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분수를 나타내서 곱셈 찾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데요.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은 확실하게 그래서 쉬워지기 때문에 이 계산에 대한 순서를 나도 네, 반드시 이제 유한소수, 순환소수를 수체계 내에서 배운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 생각되시면 이걸 가지. 접근하는 시기를 방정식을 배운 이후에 유한소수, 순환소수를 지도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순환소수 계산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야, 줌으로 하고 있어.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에 대한 수체계가 마저 다 네. 정리가 되게 되면 배웠던 이 유리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정수와 유리수 누가 부분이 하나씩 얻어가. 이렇게 교육을 받다 말씀을 보면. 드린 것처럼 유리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음, 어, 분모가 0이 아닌 유리수의 맞고 형태가 나가면 돼. 될 수 있는 수를 모두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네, 유리수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알았어. 계산에 앞서서 절대값이라는 것과 이것을 음, 수직선에 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그, 설명이 먼저 들어가 주셔야지 되죠. 그래서 진짜. 절대값이란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직선에 놓고 저희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점 0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양수,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음수가 되는데, 네, 몇 칸 떨어져 있느냐? 뭐 플러스 3칸, 오른쪽으로 3칸이면 플러스 3, 왼쪽으로 3칸이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 수직선에서 아이들 자꾸 그리게 해보시면 좋고요.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같을 경우에는 바로 절대값이 같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얘기해 주실 때 절대값의 성질이 있잖아요. 가장 작은 값은 0이 되는 거고, 네, 0을 제외한 나머지 절대값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씩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총 6칸이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직선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정수와 유리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정리됩니다. 덧셈에서 먼저 아이들이 기억해야 될 거 덧셈의 계산 법칙이죠. 네, 계산 법칙은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환은 뭐예요? 2 더하기 3 하는 거랑 3 더하기 2 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3 더하기 8 있을 때 이것을 2 더하기 8을 먼저 하고 그리고 3을 이렇게 더하는 거랑 네, 계산 결과가 같기 때문에 2와 8을 뭐 10으로 묶어서 먼저 계산해 주는 거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결합법칙에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덧셈은 부호가 같을 때의 덧셈, 부호가 다를 때의 덧셈으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뺄셈은 계산 법칙이 없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 빼기 3하고 3 빼기 2하고는 같지가 않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순서를 바꾸는 결합 법칙도 성립하지가 않겠죠. 다음 곱셈에서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네, 그래서 먼저는 뭐 2 곱하기 3 하는 거랑 3 곱하기 2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곱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뭐 7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먼저 계산하는 거랑 2 곱하기 3 곱하기 7이었을 때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랑 네, 계산 결과가 같다라는 거. 네, 그다음 분배 법칙은 항이 2개 이상인 수의 곱을 말하죠. 이렇게 해서 C를 곱하게 됐을 때 네, 얘를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는 거. 그래서 A 곱하기 C, E 곱하기 C. 네, 거꾸로 곱하기 C가 똑같이 곱해져 있다면 덧셈 먼저 해도 된다는 거죠. C가 똑같이 곱해져 있을 때 반대로 덧셈 먼저 하고 C는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거. 사실 이 분배 법칙에 대한 성질만 잘 알고 있으면 지금 초등교과에서 우리가 뭐 넓이를 구하는 거 같은 거 할 때 나누기 2 하는 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나누기 했다가 또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해 주거든요. 나눗셈 마지막에 해도 된다라는 거. 네, 뭐 그런 것들도 분배 법칙으로 설명을 한번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곱셈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계일 때, 홀수계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수의 곱에서 가장 큰 수 만들고 가장 작은 수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들, 네, 지도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 정수와 유리수 교재 목차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절대값 수에 대한 성질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부호에 대한 성질, 수직선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절대값의 성질까지 정리되는 것이 소단원 1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엔 이 정수를 가지고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쭉 정리되는 것이 다음 소단원으로 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수보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개념을 뒷받침해주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보세에서는 이 개념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실생활에 쓰이는 예로 풀어내거나 이러한 성질들이 수보세이기 때문에 먼저는 목차를 선생님들께서 연구 수업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차에서 뭐 이 놀이공원의 수의 어림, 뭐 별의 밝기, 어는 점, 끓는 점 이것이 이 위에 있는 개념의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이것의 연결 관계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설명할 때 조금 더 개념을 강조할 수 있게 되시겠죠. 네, 정수와 유리수 컨텐츠입니다. 먼저 비어있는 자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0이 왜 나타내게 됐을까? 처음에 우리가 자연수, 수를 배울 때에 먼저 셀 수 있는 수부터 해서 자연수부터 만들어졌죠. 그리고 수를 쪼개는 바람에 분수와 소수가 생겨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0과 음수가 만들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0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보면 먼저 15와 105는 전혀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자리수를 채우기 위한 0이 표현됐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없는 거죠. 없음, 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의 수가 필요했다라는 것.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성질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절대값입니다. 네, 절대값에 대한 부분이 서로 반대편에 있다, 대척되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네, 절대값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 놓고 이쪽과 이쪽 이렇게 양쪽으로 달라지는 부분. 네, 이 부분의 절대값의 의미로 얘기를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절대값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절대값은 네, 기호는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 그 원점과 그 수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그럼 거리는 음수값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거리를 표현할 때는 음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라는 거. 네, 그 다음 표현 기호 방법이랑 표현될 수 있는 것. 따라서 절대값이 3인 값은 플러스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절대값이 3이라는 거. 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수의 계산에 들어와서 정수의 덧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의 덧셈에서는 부호가 같을 때와 부호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호가 같을 경우부터 보면은요. 네, 그래서 뭐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것을 첫 번째는 수직선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요. 그래서 처음에 플러스 2가 있는데 플러스 2인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세 칸을 더 가는 거죠. 하나, 둘, 세 칸을 더 가게 되면 여기 위치는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것이 먼저 수직선상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칸을 더 갔기 때문에 여기 나타내는 수는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2인데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서쪽 방향으로 세 칸을 더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칸을 더 갔네요. 여기가 세 칸을 더 갔죠. 그러면 여기에 위치되는 수는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의 최종 위치는 보시면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부호를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계산은 절대값의 합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합, 절대값의 합으로 계산되는 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셈돌로 표현을 해보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부호가 다른 게 나왔네요, 여기서는. 네, 사실 부호가 같은 건 그닥 네, 어려울 건 없어서 부호가 다를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호가 다를 경우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이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죠? 수직선에서 표현을 하자면 플러스 5에 있는데 서쪽 방향으로 두 칸을 가세요.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서쪽으로 두 칸을 더 갔어요. 요렇게 두 칸을 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 위치하는 것은 넣었으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셈돌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셈돌로는 플러스가 5개가 있었어요. 맞죠? 안,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2개를 더한 거죠. 맞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네. 하나씩 만난 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0이 되고 이렇게 만나서도 0이 되면 결국 남는 것은 맞죠? 플러스가 3개가 남네요.가 설명이 되겠죠. 네, 마이너스 4 맞아요. 더하기 플러스 2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셈돌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아요. 플러스 그럴 수 셈돌을 있어요. 2개를 더한 막 값입니다. 가지고 네, 그러면 계산기가 플러스 보니까 마이너스가 하나씩은 0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저도 남는 것은 마이너스가 2개가 남겠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은 플러스 막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더하기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플러스 3이 됐고요. 나 계산해요. 마이너스 네, 4 감사합니다. 더하기 네. 플러스 2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셈도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는 요 정도 문제만이 아니라 추가해서 더 많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셈돌에 대한 인식이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어떤 게 남아 있는 그 개수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개수가 남아 있었던 거죠. 플러스 개수가 더 많았나요? 마이너스 개수가 더 많았나요? 이 개수로. 그래서 더 많이 있던 것들의 개수가 남게 된다라는 게 아이들한테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값이 더 큰 쪽에 부호가 남아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돼서 빠져나갔던 걸 제외하니까 계산 결과는 차로 남아있던 거. 네, 요렇게 인식을 시켜주면 사실은 덧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셈돌로도 계산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뺄셈입니다. 네, 뺄셈은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인 경우에 네, 이거 덧셈이었죠. 플러스 3이 되므로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게 되면 결국은 얘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역연산 관계로 정리를 해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제 과정을 수직선에서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기준점에서 이게 동쪽으로 가는 게 덧셈 플러스 부호였죠. 플러스 부호로 한 칸을 갔어요. 그리고 플러스 부호로 3만큼을 더 가게 되면은 플러스 4가 됐는데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3만큼을 빼라는 게 무슨 의미냐? 플러스를 빼주세요 하는 것은 뒷걸음질을 쳐서 이동하는 거. 즉, 뺄셈은 서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서쪽으로, 이쪽을 보면서 몇 칸 이동하는 거라고요? 3칸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방향을 바꾸어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와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만큼을 이동하는 거랑 같게 된다라는 거. 네, 요걸 제가 셈돌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플러스 1이 있어요. 자, 플러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 3개를 플러스 3개를 빼주세요. 네. 빼주세요예요. 근데 저는 지금 플러스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플러스 3개를 빼주세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플러스 3개가 모자라니까 플러스를 2개를 빌려오는 거죠. 플러스 2개만 빌려오게 되면 원래 있던 계산 방법이랑 계산식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2개를 빌려올 때 마이너스도 똑같이 몇 개 빌려와야 돼요. 2개를 빌려와야 처음 있던 값과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요렇게 된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3개를 빼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3개를 빼고 나면 남은 것이 마이너스가 2개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과정을 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셈돌로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셈돌로 나와 있는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정수의 뺄셈을 셈도를 이용해서 할 때 먼저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면 0이 된다라는 거 네,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처음에 플러스가 5개가 있는데 여기서 2개를 빼주세요. 네, 그냥 2개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가 3개가 있는데요. 플러스를 5개를 빼달라고 한 거잖아요. 나는 플러스가 3개밖에 없는데 플러스를 5개를 빼달라고 하면 몇 개가 부족하죠? 2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플러스 셈돌 2개를 가지고 올 때, 네, 처음 있던 크기와 같게 하려면은 마이너스도 2개를 같이 가지고 와야 합니다. 즉, 플러스 모양 셈돌 부족한 것만큼 마이너스 셈돌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플러스 5를 덜어내고 나면 아까 추가로 가지고 왔던 마이너스 2개가 남게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플러스 2를 더하는 바람에 얘와 부호가 반대인 i가 더 추가가 돼서 남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플러스 2개가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셈도를 3개를 덜어내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플러스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3개를 빼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개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호가 다른 플러스도 3개를 같이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3개를 빼면 반대인 부호가 결국 남게 된다는 개념이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3입니다. 저는 지금 플러스 2개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3개를 빼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3개를 가지고 올 때 플러스도 3개를 가지고 와야 처음 있던 돌과 크기가 다르지 않겠죠? 그러면은 결국 얘를 가지고 옴으로 해서 이거와 반대인 부호가 더해졌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처음엔 플러스 2였는데 얘를 가지고 옴으로 해서 얘와 반대인 부호가 결국 더해진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3개를 빼고 나면 플러스가 5개가 남겠죠. 네, 그래서 플러스 5가 됐습니다. 즉, 마이너스를 만났을 때 플러스가 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한다면 내가 없던 것을 이제 마이너스 없던 걸 가지고 오는 바람에 얘와 반대인 부호가 더해진 꼴이라는 거예요. 얘와 반대인 부호가 더해진 꼴이 됐다라는 거죠.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뺄셈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밑에 것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너스가 3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셈돌 3개가 있는데 플러스를 2개를 빼달라는 거죠. 플러스가 없는데 플러스를 빼달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2개를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이너스도 2개를 같이 가지고 와야 얘네들은 0이 돼서 처음 있던 크기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럼 내가 플러스 2를 빼기 위해서 얘와 반대인 부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반대인 부호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고 얘를 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에 빼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있는데 얘가 없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마이너스 2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얘와 반대인 부호가 더해진 꼴이죠. 그래서 이 플러스 부호 2개를 빼고 나면 마이너스가 5개가 남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뺄셈일 때 뒤에 있는 빼는 부호를 바꾸고 덧셈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뺄셈일 때 얘를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빼는 부호를 바꿔주세요라는 이 뒤에 있는 부호가 바뀌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면은요. 자, 저는 플러스 3개가 있어요. 마이너스를 5개 빼달라. 마이너스를 4개만 빼달라. 그러면 마이너스가 없는데 4개 빼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4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얘와 반대인 부호를 가지고 와야지만 처음 있던 것과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얘가 0이기 때문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걸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이 마이너스 4와 반대인 부호를 더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와 반대인 부호가 더해진 결과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4는 빼지고 나면 결국은 플러스만 7개가 남게 되는,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셈돌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영상도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수의 곱셈입니다. 곱셈은 아이들도 알다시피 이 곱셈은 덧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 네,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 지하철 같은 경우는 곱셈을 거속시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의 역과 역 사이의 거리, 여기 거리가 2km예요. 역과 역 사이의 거리는 2km이고 지하철은 1분에 1km를 이동하니까 여기서부터 역으로 하나 가는 데는 시간이 2분이 걸리는 꼴입니다. 2분이 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역에서 우리가 2분 후에 해당하는 것은 플러스 2로 2분 전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2로 나타내 봅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서울역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곡의 방면으로 4분 후라고 했죠. 4분 후니까 지하철역은 몇 개 가야 돼요? 2개를 가야겠죠. 당곡의 방면 이쪽 맞죠? 그래서 당곡의 방면으로 4분 후면은 먼저 이렇게 해서 2칸을 이동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은 플러스 4가 된 거고요. 그러면 그 거리상으로는 플러스 4만큼 가게 되겠죠? 자, 분속으로는 1km 달리는 것이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4분 후는 플러스 4로 나타낼 수 있고요. 따라서 명동 여기에 대응하는 수는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4는 플러스 4가 됐다라는 거. 만약 네, 반대로 4분 전을 해볼까요? 자, 4분 전 하게 되면 4분 전은 마이너스 4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한 칸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4분 전이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분속으로는 1km씩 달리는데 4분 전 하게 되면 분속 1km니까 플러스 1이고요. 4분 전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네, 대응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그래서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네,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정수의 곱셈을 셈도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정수를 곱하는 것은 덧셈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이란 플러스 2를 3번 더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은 플러스 2를 3번 더하는 것과 같다가 돼서 플러스 6이 되겠죠. 플러스 2가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요. 마이너스 2를 3번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3개가 생겼겠죠. 이렇게 해서 세묶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됐네요.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음의 정수를 곱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의 정수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예요. 그래서 0에서 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0에서 뺄셈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2에서 즉 0에서 플러스 2를 0에서 3번 빼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플러스 2를 0에서 3번 뺍니다. 0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플러스 2를 빼야 되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2를 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2를 짝꿍으로 가지고 왔어야 되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을 3번 빼면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만 남겠죠. 네, 그래서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만 남게 됐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를 0에서 3번 뺍니다. 마이너스 2를 빼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마이너스 1을 빼려면 뭘 갖고 와야 돼요?
플러스를 같이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0에서 마이너스 2를 3번 빼려면 마이너스 2를 세묶음을 가지고 올 때 플러스 2도 세묶음을 똑같이 가지고 왔어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세묶음을 빼면 반대인 부호인 플러스만 6개가 남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음의 부호의 개수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고 곱셈의 계산은 결국 계산은 곱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셈들을 이용한 곱셈에서는 음의 정수 곱하기 음의 정수였을 때 양의 정수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2를 3번 빼기 위해서는 이거와 반대인 부호가 똑같이 가지고 와져 있기 때문에 양의 정수가 됐다라는 거. 네, 요게 조금 설명으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분배 법칙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 플러스 C를 A에다 곱하게 되면 A를 B에다가도 곱하고 C에다가도 곱하는 것이 분배 법칙인데요. 거꾸로 이렇게 똑같이 곱해져 있는 것을 묶어낼 수도 있는 것까지 조금 설명이 계속 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제 쭉 봤을 때 네, 아이들한테 먼저 크게 좀 넓게 볼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곱하기 15가 똑같이 있는 거 발견하게 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서 네, 얘를 묶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15를 묶어내고 나머지 27과 13 이렇게 더해줄 수 있도록 네, 반대인 것은 15를 거꾸로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정수의 나눗셈입니다. 나눗셈 같은 경우는 곱셈으로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정수의 나눗셈은 아이들과 곱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네, 얘기를 해주시게 되겠고요. 따라서 같은 부호를 나누거나 곱할 때는 그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가 몇 개였느냐 짝수개였던 부호를 네,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거와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마이너스 음수의 부호가 몇 개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부의 결과 얘기를 해주고 곱셈일 때는 계산은 곱셈으로 나눗셈일 때는 계산도 나눗셈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뺄셈과 나눗셈과 그 곱셈 같은 경우에는 덧셈으로 뺄셈으로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오늘 세 가지 다시 한번 교재 세 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 그래서 B로 나타낼 수 있는 유, B수였기 때문에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꼴을 말한다라는 거, 그리고 유리수를 다시 나누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를 했고요. 그 중에 우리는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수를 일과 소수와 합성수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합성수를 다시 수의 곱으로 쪼개는 것, 그래서 소인수 분해, 이걸 통해서 약수, 그리고 배수, 그 다음에 공약수와 최대 공배수까지도 확인을 해보았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소수죠.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유한소수가 어떤 것들이 유한소수가 되는지 조건도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무한소수에서는 순환하지가 있다라는 거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에서 여보세요? 그다음 순환소수를 나타내는 여보세요? 쌤, 것과 계산까지 대표님이, 확인을 해보는 그, 거. 내가 이제 저번에 그때 계산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김신혜 그때 원장님 전화를 안 드렸어요. 그냥 안 한다. 드릴게요. 한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공부했던 유리수 전 과정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먼저는 절대값의 성질 알아봤고요.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계산 과정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수체계에서 우리가 얘기한 자연수와 그 다음에 유한소수, 순환소수,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 이 세 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가 끝나면은 아이들과 같이 마인드맵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 전 과정을 통해서 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꼭 이렇게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 이 되면 좋겠습니다. 통화돼요? 네, 뭐라 그랬다고요? 여기까지 지금 정리를 제가 대표님이 일단 오늘 한다 안 해드렸는데요. 한다 이거 내가 네, 혹시 궁금한 거 내가 안 했다. 있으실까요? 그때 따로. 어, 그래갖고 몇 달, 전 2달. 오늘 수업 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어땠는지 피드백을 한번 받아볼까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다음 준비를 할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일단 하나씩은 해보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책을 세 권을 열어서 쭉 다 훑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제가 개념 위주로 해서, 개념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 골라서 설명을 드렸던,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음, 혹시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실까요? 다음, 뭐, 연구 수업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으신가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의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개념을 제가 영역별로 크게, 줄기를 통해서 개념 연결을 해드리는 시간이 되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지금 이제 저희가 참석하고 있는 학원들을 저희가 12개 학원으로,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번에는 세 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 소단원을 나누어서 한 학원에서 그걸 연구 수업을 해서 다음번에는 저희 모여서 진행을 하실 때에,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시강 수업, 그래서 그 수업을 아예 아이들과 하는 것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단원 안에 있는 수봇에도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하신다거나 수업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책 세 권에서 각 소단원이니까 총 9개 소단원이죠. 이 9개 소단원을 학원에서 하나씩 맡으시는 거예요. 한 학원당 하나씩. 네. 그래서 다음번 연구 수업 모임 때는 그 소단원 하나를 연구 수업을 해주신 것을 발표하거나 서로 토의해 보거나 하는, 네,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